지난 슬라이드에 이어서 광화학 스모그의 오염원하고 오염 원인이 되는 오염원들하고 그리고 포토케미컬 옥시던트, 그러니까 광학 산화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학 스모그에서 오염원은 모든 그 전구체들이 고려가 됩니다. 특히나 그 도시 지역에서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에 의해서 그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에 의해서 자동차 오염 물질이 광학 스모그에 가장 메이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도시에서는. 음. 그리고 이러한 광학적 스모그 같은 경우는 우리 호흡기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죠. 호흡기를 그 뭐 신경 쓰게 하거나 혹은 뭐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줘요.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이라든지 혹은 뭐 숨이 가빠진다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가슴 통증, 가슴 압박, 그리고 때에 따라서 눈이나 코, 뭐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광학 스모그 같은 경우는 우리 나무 잎들에 그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나무 종류의 그 트리 스페시스, 나무 종류의 센시티브한 나무 종류들에 대해서는 그 성장 속도를 어, 감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곡식에 데미지를 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실제로 그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곡식에 데미지를 줬을 경우 약 1년에 20억 달러나 30억 달러 사이에서의 피해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런 강화학 스모그가 나타날 때, 광화학 스모그, 포토케미컬 스모그가 나타날 때 되게 그 건강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입자상 오염물질, 파티큘레이트 매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파티큘레이트 매러, PM이라고 그러죠, PM. 뭐 대기 중에 있는 파티큘레이트 매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기 중에 분산되어 있는 부유하는 물질이고, 이거를 솔리드일 때도 있고 리퀴드일 때도 있어요. 리퀴드일 때.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게 그 몰레큘러 클러스터 크기 0.005 마이크로미터 다이아미터나 얘네들이 좀 더 뭉쳐가지고 큰 입자로 형성된다. 그러면 조대 입자, 코아스 파리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00 마이크로 정도 된대. 0.005 마이크로미터면 여러분들 계산하면 알겠지만 5 나노미터죠.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미세 입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거를 다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기 중에 있는 파리큘레이트 매러 같은 경우는 5 나노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되게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큘레이트 매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 복잡한 게 뭐 사이즈도 그렇고 케미컬 컴포지션도 그렇고, 그리고 대기 중의 농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파리큘레이트 매러를 다섯 가지로 보통 이렇게 구별을 해요. 요즘에는 뭐 그냥 그 크기에 따라서만 구별하기도 하는데, 종류나 혹은 분산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로 했는데 다섯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분산되어 있는 굉장히 작은 입자, 특히 리퀴드인 경우 많고, 솔리드도 리퀴드 형태의 거동을 보이는 솔리드, 이런 거를 에어로졸이라 그래. 더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흙먼지 날린다 그러지. 이런 것들, 그라인딩 된 거나 크러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더스트.
그리고 흉은 연무라 그러는데 베이퍼가 컨덴스 될 때 나타나는 거. 미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그 피부에 촉촉하라고 미스트 많이 뿌리잖아. 그런 것처럼 리퀴드 파리클을 미스트라 그래요. 그리고 스모크 앤 슛. 수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말 그대로 탄소 덩어리 혹은 검댕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주로 탄소로 이렇게 구성된 파리클들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파리큘레이트 매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카본 형태의 수트 파리클에 의해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 카본 형태의 파리클 같은 경우는 카본 덩어리, 숯곰댕이 그런 거 있잖아. 숯댕이, 숯 입자, 수트 입자, 수트 이거 수트 입자. 수트 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연소된 입자 미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덩어리들로 형태로 배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좀 얘기하는 대기 중에 설퍼나 설퍼 옥사이드, 나이트로젠 낙스,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들이 배출됐을 때 얘네들이 어떠한 리퀴드 드랍릿 형태, 삭스나 낙스들이 리퀴드하고 어떤 물질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염 형태에 나타나기도 해. 그 염 형태가 설페이트 형태나 나이트레이트 형태인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미세먼지라 그래요. 미세먼지. 요즘 그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좀 글씨가 좀 안 되긴 합니다. 미세먼지 되게 못 쓰지. 그래서 PM은 주로 두 가지인데, 수트 파티클 그리고 설페이트나 나이트레이트 형태의 삭스, 낙스로부터 유도된 입자, 이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유체역학적인 입장에서 좀 사이즈나 이런 걸 봅시다. 파인 파리클, 말 그대로 2.5 마이크로미터보다 다이아미터가 작은 애들, 이런 거를 미세 입자 혹은 요즘에 미세먼지라 그래요. 그리고 코어스 파리클, 이 같은 경우는 2.5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의 다이아미터를 가지는 것. 그러면 이 입자를 나눌 때 2.5 마이크로, 10 마이크로미터 이 다이아미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들은 다이아미터가 굉장히 다양을 합니다. 그리고 불규칙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기준화를 시켰는데, 그게 뭐냐? 에어로 다이나믹 다이아미터라고, 공기 역학적 지름이 아니고 공기 역학적 지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우리가 스토크 로우에 의해서 미세 입자들이 떠다니면서 가라앉는 벨로시티,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디멘테이션 얘기할 때, 파리클들이 물 위에서 가라앉는 속도, 세디멘테이션 벨로시티 혹은 터미널 벨로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논리하고 그때 밸런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물이라는 게 매체가 있어가지고 부력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은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자가 이렇게 파리클 다이아미터가 D인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하고 확력밖에 없지. 드래그 포스. 그래서 중력하고 확력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터미널 벨로시티를 계산을 하면 세들링 벨로시티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D2
D 스퀘어 로 G 퍼 18 비스코시티, 에어 비스코시티. 그래서 여기서 M은 파리클의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D는 파리클 다이아미터, 로우는 파리클 덴시티, 그리고 비스코시티, 그리고 V는 세럴링 벨로시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럴링 벨로시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제 7.4는 스페리컬 파리클의 세럴링 벨로시티를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운 7-24번식을 이용을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랙 스모크, 그러니까 검은 연기 혹은 수트, 검댕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리드 파리클입니다. 근데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엄청난 양의 탄소 아톰이 모여진 형태로 입자가 형성돼 있어.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탄소가 그냥 그 직선형, 선형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방향족 벤젤링의 형태로 모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수트가 한번 형성하기 시작하면 수트 표면으로 오게닉 물질들을 계속 흡착을 해요.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수트 덩어리가 되게 커져. 그리고 얘네들은 뭐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오게닉 몰레큘 중에 뭐 벤젤링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애들을 PAH라 그러는데, PAH 다핵 방향용 탄화수소 화합물이라 그래요. 그 중에 얘가 하나가 나프탈렌, 벤조피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PAH 역시 탄소를 포함한 물질이 완벽하게 산화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생성되고, 얘네들이 수트를 만들어지는, 처음에 뉴클레이션 돼가지고 수트가 만들어지면 이 PAH들이 계속 이 수트 표면에 붙어가지고 수트가 되게 커지는 거야. 오염물의 입자가 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파리큘레이트 매러들이 입자상 물질이 우리 사람의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호흡기의 역할은 외부에서 파티큘레이트 매럴, 입자상 물질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입자상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그걸 방어를 해요. 그래서 입자상 물질들이 큰 입자다, 얘네들은 코에 있는 코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잡히죠. 그래서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저녁 때 공기 안 좋은 데 있다가 집에 가면 코에 코딱지나 이런 게 엄청나게 생기죠. 그리고 스몰 파리클 같은 경우는 작은 입자 스몰 파리클 같은 경우는 우리 목 이하의 기관지 시스템에 의해서 점액이라든지 혹은 섬모에 의해서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10마이크로보다 큰 입자들,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 upper respiratory system, 상부호흡기에서 거의 다 캡처가 되고 제거가 돼요. 근데 작은 입자 같은 경우는 상부호흡기를 통과할 만큼 작기 때문에 상부호흡기를 그냥 통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상부호흡기를 통과하게 되고 상부호흡기를 바로 통과해서 이제 하부호흡기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0.5 마이크로미터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입자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있는 입자 같은 경우는 입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폐까지 그냥 간다고 합니다. 폐까지. 폐까지 그냥 날아가서 폐에 쌓인다고 그래요. 근데 세디멘테이션 그 폐에서 세디멘테이션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입자 사이즈가 2 마이크로미터, 뭐 4 마이크로미터 이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가 왜 중요하냐면 2.5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 같은 경우는 폐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 폐 기관에 들어가서 이 입자가 다시 숨을 내쉴 때 안 나와요. 캡처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0 마이크로 이상의 입자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 이상의 입자 같은 경우는 우리 코나 그러니까 상부 호흡기에 의해서 입자들이 캡처링이 돼요. 그러면 10 마이크로 이하 입자 같은 경우는 하부 호흡기에서 잡기도 하지만 그보다 작거나 이런 경우는 폐까지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걸 정확하게 몇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0.5 마이크로에서 10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들 중에 특히 2 마이크로에서 4 마이크로, 4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 같은 경우는 폐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특히 미세먼지 2.5 마이크로 이하는 폐에 들어가서 잘 빠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책에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상부 호흡기 같은 경우는 코가 있는 비강 그리고 그 다음에 인두 그리고 후두. 그래서 우리가 목이 아프거나 코가 안 좋거나 그러면 어디 가지? 이비인후과 혹은 감기가 걸렸을 때 인후두염 있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그리고 하부 호흡기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목 밑에 점액이 있는 기관 그리고 1차 기관지 그리고 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나눠져요. 황산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황산화물. 물론 미국 기준이긴 해요. 미국 기준이긴 한데 설퍼 옥사이드의 1년 배출량이 15밀리언 톤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86%가 어디서 배출되느냐?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 화석연료의 배출이 어디서 되느냐? 발전소 같은 스테이셔너리 소스에서 배출된다고 해. 그리고 이 스테이셔너리 소스 대부분이 석탄 화력 발전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국 기준이긴 한데 설퍼 옥사이드 에미션의 86%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같은 스테이셔너리 고정 오염원에서 배출이 되고 그리고 5% 정도만 하이웨이에 있는 자동차, 고속도로에 있는 자동차에 의해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석탄에는 그 C만 있는 게 아니라 설퍼가 되게 많거든. 특히 그 값산 석탄 같은 경우는 불순물들이 되게 많아요. 설퍼가. 그래서 화석 연료, 특히 석탄 연료에 설퍼가 많아서 대부분의 황산화물 86%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설퍼는 기본적으로 SO2 형태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메이저가 SO2고 그리고 SO3 형태도 조금 배출되긴 합니다. 이 설퍼 다이옥사이드는 SO3로 반응이 진행되는데 이 반응은 그 산화 반응이고 그리고 환경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라디컬 이니시에이트 된 반응이 되게 많아. 그래서 SO2가 이러한 OH 라디칼을 만들어 가지고 OHSO2 라디칼을 만들고
얘네들이 다시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SO3를 만들고 하이드로페록사이드 라디칼을 만들고, 그리고 이 SO3는 다시 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런 황산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다 대기 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황산에 의해서 상선비가 내리겠죠. 산성비, 애시드 레인이 냅니다. 애시드 디파지션, 산태적. 이 SO2 가스로부터 황산염 입자로 변하는 과정이 며칠씩 걸리는 점진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황에 대한 오염은 다시 땅이나 물로 이렇게 디파지션, 퇴적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을 7-10을 봅시다. 처음에 설포 다이옥사이드 가스가 있으면 드라이 조건에서는, 첫 번째 날에 드라이 조건에서는 이만큼이 그냥 전체 양 중에 이만큼이 많은 부분이 설포 다이옥사이드로, 이렇게 설포 다이옥사이드로 퇴적이 되는데, 설페이트는 조금밖에 안 돼. 근데 웻 조건이 같은 경우는 설페이트로 퇴적되는 거는 여전히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않지만 심지어 좀 늘어나요. 근데 설퍼 다이옥사이드로 이렇게 퇴적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드라이 조건에서 설페이트 파리클로 퇴적되는 게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웻 조건에서 훨씬 더 설페이트 형태로 퇴적되는 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 설페이트로 내리는 게 결국 뭐냐, 일종의 산성비거든. 산성비. 그래서 산성비가 며칠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설페이트 입자로 바뀌어서 내린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미국 지도긴 합니다. 미국 지도가 하는데 미시시피 강이 어디 있냐면, 미시시피 강에 한 이렇게 흘러, 강에 이렇게.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동부, 여기 보면 이런데 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pH가 4점대 중반이야. 근데 그에 반해서 서부 봐봐, 서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pH가 5.6, 5.9, 뭐 5점 되거나 6에 가까운 수치죠. 그 말은 동부가 훨씬 더 산성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지. 이게 왜냐면 이 동부에 있는 도시가 오래되기도 했고 발전소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발전소가 많은 데는 설퍼가 많이 배출되고 SO2로 갔다가 SO3로 가서 설페이트 이온으로 바뀌어가지고 산성비로 많이 내린다는 얘기야. 근데 캘리포니아나 오레곤 이런데, 워싱턴 주 이런 데는 다 5점대 초반이나 중반 혹은 6점에 가깝죠. 실제 우리가 챕터 2에서 CO2에 의해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pH가 얼마나 그랬지? 5.6 정도 된다 그랬지, 실제로. 근데 여기는 거의 1 정도 차이 나는 거지. 이 말은 pH가 1 정도 차이 나면 프로톤 농도가 몇 배 차이죠? 10배지, 10배. 10배가 차이 나는 거. 그래서 황산의 헬스하고 복지에 대한 영향들을 좀 알아봅시다. 설퍼 다이옥사이드는 말 그대로 highly water soluble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숨으로 들이마시면, 이 설퍼 다이옥사이드를 숨으로 들이마시면 그 상부 호흡기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흡수가 돼요. 상부 호흡기에 의해서. 우리가 몸속에는 항상 수분이 있기 때문에
상부 호흡기의 모이스처 패시지에 의해서 흡수가 돼.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롱텀 데미지가 좀 있지는 않고 좀 덜해요. 근데 설퍼 옥사이드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성 퇴적, 산성비에 의해서 나무를 데미지 시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성 스모그나 뭐 이런 거, 산성 비에 의해서, 산성 구름에 의해서 나무를 이렇게 그 파괴시키고, 숲 같은 걸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SO2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노출된다 그러면 심각한 설페이트가, 다시 얘기할게. 설페이트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건물의 벽돌이라든지 라임스톤이라든지 몰타라든지 혹은 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진 어떤 물질들이 다 이 설페이트로 치환이 돼.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CaCO3, 이게 라임스톤이잖아. 라임스톤이나 석회성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항산 설페이트 그룹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aSO4가 되거든. 얘는 녹아. 물에 녹는 물질이야. 그래서 CO2를 발생시키고 물을 발생시키고 건물을 부식을 시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물들을 부식을 시켜요. 자, 납. 과거에는 납의 주요 배출이 자동차 영역에서 나타났었고, 특히나 개솔린을 연소하는 자동차에서 안티낙 첨가제, 안티낙 어디티브로서 테트라에틸 리드, 테트라에틸 납, 이거에 의해서 얘를 포함한 가솔린을 연소하면서 납이 이제 대기 중에서 오염물질로 배출이 됐어요. 근데 1993년부터 이렇게 개솔린으로부터 배출되는 납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 미국의 법안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미국 기준을 하지만 198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납 배출을 93%까지 줄였대. 93%까지. 그리고 납 배출이 여전히 좀 되고 있는 데가 뭐 93% 줄였지만 아직까지 조금 되고 있는 데가 결국 어디냐, 뭐 산업 공정 혹은 납이 포함된 연료를 사용하는 응용처, 예를 들어서 항공이라든지 non-road vehicle, 이렇게 출력이 많이 필요하는 non-road vehicle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납이 여전히 조금씩 배출되게 있긴 하다고 합니다. 납은 금속이잖아, 여러분 아시죠? 금속이죠. 이 금속은 납은 주로 그래서 이노게닉 파티큘레이트 형태로 배출이 돼요. 그리고 납의 환경에 발출되는 납의 대부분의 경우는 뭐 연료의 첨가제에 의해서 배출됐는데, 실제 납이 우리 그 실내 그 환경에서도 사용이 돼요. 어디 쓰이냐면 페인트에 써요. 그래서 인도어 소스로는 뭐 이렇게 작은 입자나 플레이킹이 된 납 기반의 페인트. 보통 옛날에는 납 기반 페인트를 되게 많이 써요. 요즘에는 안 씁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칠해 놓은 이 페인트가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이런데 납이 있거든. 납이 있어. 납에 만약에 포이저닝이 됐을 때 뭐 공격적이고 뭐 급해지고, 그리고 좀 파괴적인, 이렇게 충동적인 이런 거동을 보이고, 그리고 뭐 만성 뭐 뇌 손상,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는 이런
나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985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기준이긴 해요. 나베 배출 트렌드가 이렇게 확 줄었죠. 93% 줄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1982년부터 2002년까지 그 트랜스포트 영역에서 이렇게 93% 줄고, 그리고 인더스트리 영역에서 이렇게 줄고, 그래서 가장 메이저로 준 게 이제 1982년부터 약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89년 이 정도. 그리고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93년부터 2002년 한 5% 줄었다고 해요. 자, 다른 톡식 케미컬, 다른 그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들 봅시다. 청정대기 법안에 보면 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89종류의 189종류의 대기오염 물질들이 1990년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법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대도시들의 대기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WHO하고 유넵하고 대기오염 정도를 그 우리가 그 관심 있어 하는 6가지 크리테리아 폴루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20개의 1000만이 넘는 도시에 대해서 에어 퀄리티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장 그 대기 오염의 가장 그 주요한 오염원이 그 자동차, 특히나 디젤로 그 운행되는 트럭이라든지 버스래. 그리고 납연료나 그리고 그 트래픽에 의해서 그 정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대기 오염이 되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20개 도시들, 뭐 여기 20개까지는 아니지만 20개 도시들 그 20개 도시들의 오염 물질 중에 파티큘레이트 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7-14의 왼쪽 그림을 보면 베이징, 선양, 상하이, 뭐 충칭, 그리고 방콕,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도시죠. 이런 데는 WHO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죠. 로스앤젤레스나 도쿄 같은 경우는 WHO 기준보다 이렇게 낮고, 그리고 SO2 기준 같은 경우도 방콕이나 자카르타, 로스앤젤레스, 도쿄 같은 경우는 WHO 가이드라인보다 낮지만 충칭이나 텐징 이런 데는 SO2 기준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충칭이나 텐징 쪽에 발전소나 SO2를 발생시키는 오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 1000만 도시들 이런 데가 공기가 되게 안 좋다. 물론 이게 1992년도 자료긴 하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겠죠.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도 느끼잖아. 중국의 그 산업화가 되면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까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중국 대기가 되게 안 좋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그 도시의 대기 오염의 가장 주요 원인인 모터 비어클 에미션, 자동차 배출 오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봅시다. 미국에서 대기오염의 그 이 자동차 부분, 트랜스포테이션 섹터가 설퍼 다이옥사이드, 설퍼 옥사이드를 제외하고 주요한 그 오염 배출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O2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메이저하게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CO, 그리고 오존, 그리고 삭스,
그리고 particulate matter, 그리고 납 이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 이 교통, 자동차에 의해서 오염이 대부분 된다. 특히나 도심지에서. 그래서 모터비어클의 그로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구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죠. 그래서 1990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해가 갈수록 자동차의 수가 계속 증가할 거다.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긴 한데 지금 2020년인데 중국 인구가 물론 이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늘었죠. 자동차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공기 질도 안 좋아지고 unhealthy 할 거다. 그리고 물론 이게 지금 1900 몇 년도 자료, 2006년도 자료네요. 2005년도, 2006년도 자료긴 한데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를 했을 때 2003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에 얼마만큼 그 페르시안 걸프, 그러니까 중동으로부터 오일을 수입할 거냐, 그 수입의 증가량이 얼마나 될 거냐. 미국은 2.5에서 3.5 밀리언 배럴 퍼 데이 이렇게 될 텐데 중국은 0.9에서 5.8 엄청나게 늘죠. 이게 중국의 경제 성장이 되고 동시에 인구도 늘고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의 사용량도 늘 것이고 당연히 기름의 오일 사용량이 늘 것이고 그리고 중동으로부터 기름을 수입하는 비율도 늘어나겠죠. 에미션 스탠더드 배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 자동차 배출 기준은 1959년 캘리포니아로부터 그 히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뭘 채택을 했냐면 주 기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스탠다드를 채택을 했어요. 뭘 컨트롤하냐면 이 스탠다드에서는 그 배기가스의 하이드로카본하고 불완전 연소된 CO의 농도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대기청정법 첫 번째 법안으로 우선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에 하이드로카본 에미션, 그러니까 연소되지 않은 탄화수소 연료의 이 배출량을 4분의 3 줄이고 CO 양을 3분의 2를 줄이라고 했어. 그리고 1970년대 그 청정 대기 법안은 또 뭘 요구를 했냐면 1970년도 모델인 자동차 대비 1970년도 모델 대비 배기가스 에미션을 90% 정도 줄이라고 요구를 하였어요. 자동차의 배출량의 1970년도 수준의 90%를 줄이라고. 엄청난 거지. 1970년대 자동차 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배출되는 하이드로카본이나 CO의 농도 수준을 90%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7.4는 2006년 1970년 전, 그러니까 1967년 하고 2006년 하고 자동차 배출량, 에미션의 농도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보면 1967년에는 뭐 패신저 자동차,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 CO가 87, 그리고 낙스가 3.6인데 물론 그램퍼 마일이야. 근데 현재는 3.4, 0.4 엄청나게 줄었죠. 그죠? 카페 퓨어 이코노미 스탠다드
카페 연비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그 미국에서 있잖아. 그 대기오염 물질하고 그 연료의 효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해가 1973년 5.1 파동 이후에 의회에서 자동차의 연료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배출가스, 배기가스를 주행 거리당 줄이라고 요구를 해요. 이게 Cooperative Average Fuel Economy 스탠다드라고 카페 연비 기준이고 이게 1975년도에 제정이 되는데 1975년 기준으로 향후 10년 안에 자동차의 효율을 27.5 mpg, 그러니까 이 mpg라는 거는 1 마일 퍼 갤런, 그러니까 마일 퍼 갤런. 1갤런 있을 때 27.5 마일을 가야 된다는 걸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7.5 마일 퍼 갤런을 킬로미터 퍼 리터로 바꾸면 11.65 킬로미터 퍼 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2 킬로미터 퍼 리터가 되는데 1975년도에 자동차 연비 같은 경우는 이 1리터 넣으면 12km도 못 갔던 거지. 근데 그 의회에서 카페 스탠다드를 내놓으면서 1975년부터 향후 10년 안에 1985년 안으로 기름 1리터, 가솔 1리터일 때 주행거리를 12km 이상으로 맞춰라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CO나 하이드로카본이나 CO2나 배기가스는 연료를 태우는 것만큼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동차의 효율이 좋으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 적은 연료를 써도 되겠죠. 적은 연료를 쓴다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갈 때 적은 양의 배기가스가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같은 거리 대비 예전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연비가 늘면 배기가스 혹은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게 줄어들겠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연비를 좋게 한다는 얘기는 적은 기름으로 많은 긴 거리를 갈 수 있고 동시에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그 방법론, 이게 FTP, Federal Test Procedure, 연방 시험 절차에 의해서는 그 드라이브 사이클을 에미션 양을 재기 위해서 드라이브 사이클에 대한 그 정의를 했는데 그게 자동차가 우리가 도시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기준을 도시에 55% 주행하고 그리고 고속도로에 45% 주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 연료 효율을 이렇게 재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카페 효율을 2012년까지는 5%씩 계속 올려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3%씩 계속 올려가지고 향후 40년 동안 67빌리언 배럴의 기름을 아낄 수 있게끔 했어요. 자, 그래서 연료 효율이 연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연비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CO2 혹은 CO 그 다음에 뭐 메탄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그 우리가 연료로 쓰는 오일의 수입량을 같이 줄인다는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죠? 예제 7.5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자동차의 그 효율이 얻었는데 우선 도시에서는 20 mpg 그리고 하이웨이에서는 29 mpg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카페 퓨얼 이피션시, 카페 효율 연료비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새 차를 샀더니 27.5 mpg가 나왔고
새로운 트럭이 22.2 mpg야. 만약에 이 라이트 트럭 22.2 mpg의 효율을 갖는 자동차의 셀제가 50% 정도 된다 그러면 차량의 평균 연비는 얼마나 되느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카페 효율 아까도 얘기했죠. 55% 도시고 45%가 하이웨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1마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마일 계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마일을 운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효율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mpg는 0.5 마일 퍼 20마일 퍼 갤런, 그리고 0.45 마일 퍼 29 마일 퍼 갤런 해가지고 분의 1 하면 23.2 mpg. 그죠? 그리고 28 mpg의 자동차하고 22.2 mpg의 라이트 트럭이 각각 50대 50으로 판매가 된다 그러면 결국 차량 평균 플릿 이피션시 같은 경우는 22.2 곱하기 0.5, 그리고 28 mpg가 아니고 27.5예요. 이 5탄의 차가 책이 0.5 곱하기 27.5 해가지고 24.8 mpg 이렇게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